그러니까 우리는 초창기에 광 케이블을 많이 깔아서 가상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신대륙으로 진출하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온 거죠.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은 그거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한 권을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인데, 첫 번째 책으로 제가 선정한 거는 총균쇠입니다. 이 책이 뭐 여러 가지 신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대학에서 가장 대출이 제일 많이 된 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책의 저자는 제러드 다이먼드 교수라는 분인데 제3의 침팬지라는 책으로 이미 유명해지신 분이고요. 이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력고사 치고 난 다음에 이 50 넘어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 한 3권 정도를 꼽으라면 그 중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 제가 아마 대학 들어가서 거의 처음 읽었던 수준의 책인 프리처프 카프라가 쓴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치오 카쿠가 쓴 초공간이라는 책이 제가 대학원 때 읽었다가 크게 감명을 받았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총균쇠라는 책이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고 난 다음에 제 건축주분이 저보고 이 책을 좀 권했었어요. 그분 되게 책 많이 읽으시는 분인데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딱 전 뭐 사실 건축가라서 그런지 책 볼 때 표지 많이 봅니다. 근데 표지가 일단 좀 촌스러워요. 정말 어디 이거 도저히 요즘 스타일은 아니죠. 글자 되게 많고 무슨 광고 전단 같은 느낌이 나는데 내용은 진짜 좋습니다. 저에게 왜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냐고 하신다면은, 지리적인 환경이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만든다, 그 생각을 저한테 심어준 책입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썼던 책 중에서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사실은 이 총균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총균쇠가 왜 대단하냐 하면은, 인류 역사가 되게 방대하잖아요. 그 방대한 인류 역사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합니다. 딱 한마디로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길고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 방향으로 길다. 그 대륙의 모양이 다르다. 이거 하나로 딱 설명이 끝납니다. 근데 처음에 들으면은 무슨 말이지 하는데 이게 수긍이 돼요.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남미가 왜 스페인의 정복을 당했는가, 이런 의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넘어가서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 뭐 이런 어마어마했던 그 잉카 문명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서구 문명이 어찌 보면은 아시아나 인디안들의 문화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뭐 이런 걸 보통 얘기할 때 그건 사례로 쓰이는데, 이분은 사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게 지리적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이유는 전염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전염병이 왜 생겼느냐? 그것도 역시 땅의 모양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과거에는 우리가 서양 중심의 백인 우월주의로 잘 포장을 했다면은, 이분은 아무래도 지리학자고 생물학자이기도 한 분이라서 전 세계를 많이 다니셨어요. 주요 연구 대상지가 어디였냐 하면은 폴리네시아 지역의 섬들이거든요. 그쪽들을 막 다니면서 소수민족들을 다 연구를 했고,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계속 관심 있게 쳐다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유라시아 대륙이 동서로 긴데 농업혁명이 보통 기원전 7000년 그때쯤에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계기가 처음이 비옥한 초승달 지구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집트 문명이 되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중국과 인도 이런 쪽으로 쭉 퍼져나가게 되는데,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러드 다이먼드 교수가 얘기하는 게 그냥 여러 개의 품종들, 수십만 개의 종자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것들만 경험적으로 선택된 종자를 쓰는 게 농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은 수천 개 혹은 수만 개의 나달들을 씨앗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어떤 나무들은 혹은 어떤 식물들은 한 몇십 개 정도의 그런 열매밖에 만들지 않는다면은, 쌀이나 밀 같은 품종들, 옥수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은 열매, 나달들을 만들어내는 종인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적으로 골라내는 거죠. 우리가 농사라고 하는 게 되게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주 식량원으로 쓰는 것들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벼나 밀, 수수, 보리, 그다음에 옥수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런 품종들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하우고 기술인 거죠. 근데 그 기술이 전파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만 전파가 되냐 하면은 기후대가 비슷한 데에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후대가 보시면은 지구가 둥그렇잖아요. 근데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공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특징적인 지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 때문에 위도가 같으면은
기후대가 비슷해요. 온도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태양의 입사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적도로 갈수록 입사각이 높아지죠. 적도 지역은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의 에너지 양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훨씬 뜨겁고 더운 지방이 되고, 거기서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의 입사각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옆으로 들어오니까 양은 똑같은데 표면적이 넓으니까 이게 점점 좀 추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이게 온도가 다릅니다. 내가 똑같은 품종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동서방향으로 하면은 같은 위도대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보리 같은 걸 키웠는데 잘 자라났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집트가 돼요. 거기서도 키워도 잘 자랍니다. 근데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에 위치해 있죠. 근데 거기서 남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갑자기 사하라 사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어찌 보면은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들이 이집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거기는 사하라 사막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기술이 거기서부터 이남으로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보시면은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게 되면은 열대 우림 지역이 나오죠. 뭐 콩고 있는 그 지역이죠. 이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인종들은 결국에는 농사 기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하라 사막이 딱 막고 있고, 그래서 제라드 다이먼드 교수는 동서방향으로 돼 있을 때 유럽과 아시아 대륙은, 우리는 두 개의 다른 지역으로 보지만 사실 지리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해서 쫙 연결돼 있죠. 우랄 산맥이 그 러시아 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동양과 서양을 딱 나누는 기점으로 보통 돼 있는데, 유라시아 대륙 같은 경우에는 동서방향으로 길기 때문에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이 전파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전파가 됐던 거죠. 그런데 유라시아 대륙은 말씀드린 대로 농업이 쫙 전파가 됐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 게, 사람이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정착해서 살면서 농업을 할 때 가축의 도움을 점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축의 도움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느샌가 소를 쓰고 말을 써서 쟁기질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우리가 키우고 양이나 염소 같은 것도 키우고 거기서 단백질을 공급을 받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춘궁기를 넘기기 위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겨울철 내내 먹었던 거가 식량이 떨어지거나 뭐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가축을 잡아서 단백질 공급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인류가 생존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동물과 인간이 가깝게 지내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박쥐 안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인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가축들을 키우면은 그 가축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되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그 면역 체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왔을 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들이 있죠. 천연두가 대표적입니다. 천연두는 소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한 10,000년 전 조상이었던 인류가 소를 가축으로 길들이면서 소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넘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천연두라는 새로운 변종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인류 초기부터 기원전 7000년경에 농업병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가축을 키우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살아남은, 특별하게 천연두에 견뎌낼 수 있는,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그런 유전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 아시아권, 특히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초창기에 농업의 경제가 전파되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 전염병에 대한 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았던 거죠. 그게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생존에 있던 거였어요. 그 많은 바이러스와 전염병들을 견디면서, 가축으로 인해서 생겨난 바이러스를. 근데 아메리카 대륙은 어떠냐? 아무래도 이쪽 중동 지역에서 맨 처음 발생했던 농업혁명이 기술이 전파가 됐을 때 아무래도 느리게 전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베링해가 옛날에 빙하기 때는 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었어요. 걸어서.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해수면이 한 120m의 높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걸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넘어가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넘어갔을 때는 농업기술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수렵채집의 시기에 사람들이 건너간 겁니다. 그럼 수렵채집으로 갔을 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동물을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들을 되게 많이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사실은 라마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축으로 쓸만한 게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사실은 계속 이 문명 자체가 사실 수렵채집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농업 기술을 받아들이기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일단 북쪽으로 추운 지방으로 갔다가 내려가
내려갈 때 농업 기술이 어디선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게 전파가 될 만하면 기후대가 바뀌고 전파될 만하면 기후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농업 기술을 습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렵채집으로 거의 대부분의 동물을 잡아먹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잉카나 마야나 이런 문명들이 농업 기술이 생겼죠. 근데 이때 농업 기술이 생겼을 때에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가축으로 쓸 만한 동물이 없는 거예요. 라마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은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축을 많이 써서 농업 경제와 함께 진화해왔던 유라시아 대륙의 사람들은 여러 전염병에 노출이 되지만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사람들은 농업을 하더라도 가축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축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이 약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사실 총을 가져가봤자 뭐 몇 자루나 가져갔겠어요. 총알이 얼마나 되고. 그러니까 총으로 죽이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실제로는 스페인, 유럽 사람들이 가져간 천연두 때문에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인디안들이 거의 다 초토화되고 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그 인디안들을 토벌을 할 때 그 보통 뭐 제7기병대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죽였다고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거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폐병으로 죽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던 담요를 인디안 부족에게 선물로 준다든지 그런 무역을 통해서 유럽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디안 사회로 전파가 되면서 급속하게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제라드 다이먼드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유라시아 대륙이 동서로 길어서 농업 전파가 빠르게 됐고 가축을 쓰면서 전염병에 강한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았고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남북 방향으로 길기 때문에 농업의 전파가 잘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수렵 채집으로 인해서 가축을 다 잡아먹었고 결국에는 농업을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가축이 없었기 때문에 공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그게 전파가 됐을 때 그때 이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들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그냥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모든 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철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는 더 뛰어나서 누구를 정복하는 거고 누구를 다스리는 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았던 지역의 지리적 환경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갈 수밖에 없었다. 어찌 보면은 겸손하게 우리가 인간을 볼 수 있는,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기초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 또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중국은 계속 통일된 상태로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계속 분열된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는데 그 이유가 땅의 모양이 좀 독특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 있는 곳이 이베리아 반도죠. 이렇게 돌출돼서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유럽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탈리아 반도도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돼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도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알프스 산맥으로 북쪽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스페인 지역들은 사실 하나로 연결돼서 발전하기 좀 어려운 지리적인 상황들이에요. 여러 가지 산맥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이런 지리적 환경들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개로 분열이 돼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륙을 보시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거든요. 해안선이 둥그렇게 돼 있어서 중원을 장악하는 자들은 다 편안하게 해안가까지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중원을 장악하면은 전 중국 대륙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그 중국 역사 보면은 중원을 장악해야 되고 중원으로 진출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땅의 모양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를 장악한 자가 거의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국가를 만들기에 되게 유리한 그런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일국가를 가진 게 유리할 것 같지만은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컬럼버스가 자기한테 돈을 조금만 주면은 아메리카 대륙, 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막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포르투갈 왕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프랑스 왕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다 얘기했단 말이죠. 스페인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왕하고 왕비한테 얘기하고 다 거절한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컬럼버스가 한 번 더 스페인 왕하고 왕비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때 오케이를 받고서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이 제라드 다이먼드 교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유럽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 있었다면은 한 명의 왕에게 거절을 당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컬럼버스 같은 사람이 여러 명에게 트라이를 해서 시도해서 그 중에 한 명만 오케이를 하면은 결국에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문제가 그거였어요. 중국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 진출하는 것들이 그만큼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그 대륙이 어느 정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바깥으로 진출할 필요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K-팝이 통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로서는 시장성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동남아든지 유럽이든지 남미든지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커스터머의 눈에 맞춰서 영어로 된 가사도 쓰고 춤도 추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게 해외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억 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해외로 진출하지 않아도 내수 시장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그래서 그냥 일본 말로만 노래를 부르고 뭐 드라마나 만화를 만들어도 일본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영화 배우들이 뭐 우리나라의 글로벌 스타라고 하는 사람보다 한 10배는 더 많이 받잖아요. 자국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해외로 진출을 더 막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럽이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더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고, 반면에 중국은 하나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중국은 해안선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땅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기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분이 이제 지리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방향성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오프라인 공간상에서의 조건들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대 사회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보면은 뭐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배운 지혜를 현대 사회에 투영을 한다면은, 저는 오프라인 공간상에서의 지리적 조건뿐만 아니고 온라인 공간상에서의 지리적 조건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광 케이블을 많이 깔아서 가상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온라인 공간상에서의 지리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가졌고, 그게 신대륙으로 진출하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온 거죠.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은 그거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러드 다이먼드 교수한테 꼭 배워야 되는 지혜라고 해야 되나? 이분은 지리학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지리적 조건에 되게 민감하게 그 특징들을 파악하는 통찰력이 뛰어난 거잖아요. 지리적 조건과 사람들의 행동 심리와 사회의 패러다임 뭐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면은, 근데 그게 전제되려면은 끊임없이 관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리적 특징이 무엇인가?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의 공간적 특징이 무엇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징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고려한 그런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지혜를 컨템포러리 사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의 첫 번째 단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에 썼던 논문에서는 동양과 서양이 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까지만 파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동양과 서양이 아무리 따로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은 왜 이렇게 다른 성격을 가지느냐,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총균세라는 책을 제가 읽고 나서 보니까 특히나 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리적 영향이 기후의 영향이고, 기후의 영향이 결국에는 건축의 특징을 결정하는 거여서, 제가 왜 동서양 건축의 특징 설명할 때 처음에 시작을 강수량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몬순 기후라서 집중호우가 내리고, 서양은 1년 고루 비가 내리는 서한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하는 거가 사실은 총균세에서 영감을 받은 컨셉이에요. 건축에서는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강수량이기 때문에, 방수가 안 되면 말짱 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비 새는 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방수를 어떻게 할 것이고,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는 거는 집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물러지는 집안을 감당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 재료를 뭐 어떤 걸 가벼운 걸 써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 어떤 영감을 주었던 책이 이 총균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의 사고방식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나아가서 건축 공간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니까 광대하게 생각하면 지리적 환경이 공간적 환경이잖아요. 이게 좀 더 좁게 마이크로하게 가면은, 그러면은 이런 좁은 건축 공간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거기까지도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의 새로운 공간이 또 어떻게 사람에게 혹은 사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영감의 시작은 이 총균세라는 책 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벽돌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죠. 총균세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에게 맞는 영감을 주었던 책들을 한 권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